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열린 민주당을 향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정봉주 그리고 손혜원 등등은요. 우리는 형제의 당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당 과연 노선 정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상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른바 코로나 영유입 확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른바 영유입 확진 사례를 과연 우리 보건당국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막아설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미국도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주말 새만 12,500명이 확진됐습니다. 주말 새 12,500명이 확진됐다는 겁니다. 4조 달러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미국 당국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2배로 늘어난 26,900명이 됐고요. 뉴욕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첫 선포됐습니다. 뉴욕이요. 세상에. 유럽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1,3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중국의 2배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영유입 확진 사례도 국내에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신문인데요. 자,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겁없는 청춘, 20대가 더 많이 걸린다. 20대가 29%로 연령별에서 최다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방 소홀히 했다간 된통 걸린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번 주부터 슬금슬금 강남의 유명 대형 클럽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직접 클럽 등을 취재하면서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해서 잠시 문 닫는다 하더니 어느새 이렇게 다시 클럽 문을 열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좁디 좁은 곳에서 비좁게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며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20대가 확진되는 확률은 전체 중에서 29%, 20대가 연령별로 연령 중에서 가장 확진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클럽 이렇게 문 열어도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협조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작전이 먹힌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포를 쏴대고 있고 발사체를 쏴대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행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해결 선결이 우선이다.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엔 선을 그었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국면인데 끝까지 북한 김정은 이럴 거냐라는 원망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여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지금 N번방 사건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성년자, 즉 아동의 성착취물을 돈을 내고 본 텔레그램 유료 회원들의 비밀방이 N번방입니다. 성폭력 공범 처벌 가능하다. 경찰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돈을 내고 텔레그램의 이 같은 채팅창에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돌려본 이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본인의 기록을 지워도 주범 전화의 내용이 다 남아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본인의 총선 공약과 관련돼서 이 N번방에 관련돼서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동 제한.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집 밖을 나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극포. 90살이 넘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90살 넘은 할머니의 의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 살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아군 물음표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일들이 이번 선거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가 물어봅니다. 너 아군이니? 아닌데? 적군이니? 아닌데? 과연 정치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개국 10억 명이 갇혔다라는 제목 뽑아봤습니다. 유럽발 감염이 상당히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영유입 확진 사례가 주말 사이에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럽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유럽발 감염,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72.9%가 바로 유럽에서 입국한 분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 사이에 4배 이상 급증세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아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 확진자 74명 중,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영유입 확진자 중 54명, 그러니까 72.9%가 유럽발이었다. 어디서 들어왔느냐? From where를 찾아봤을 때 유럽에서 들어온 확진자 수가 70%를 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럽의 상황은 어떻길래? 이탈리아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어요. 이탈리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5,476명. 22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651명 사망자가 늘었다는 건 하루 만에 6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답니다. 하루에 600명 넘게 죽었다는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59,138명입니다. 이탈리아에.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나타내는 치명률도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이탈리아는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탈리아가 하루에 60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치명률인가요? 치명률도 10%에 육박하고 확진자도 거의 6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런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확진자 중에서 또 확진 판정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비단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뿐만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해외 현황 분석한 걸 말씀드리면 예. 중국이 지금 8만 명 누적 확진자 수 8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이 수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6만 명 확진자 이제 거의 달성했는데 이게 지금 치사율이 한 9%까지 나오고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이 22.7%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검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증상사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 있고 검사를 하는 쪽 지금 양성률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미국 내부의 여론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지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치사율이 한 3.7%, 3.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초기에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치사율이 높은데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감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발견을 못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느는 상황이고요. 예. 인도가 예전에 우리 처음 한 달여 전에 소개할 때 4명 확진자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인도의 인구수가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각 세계 각국이 지금 시작 단계에 들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를 보면 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개학 예정일이 4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강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개학을. 예. 네, 이 상태로 지금 한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정도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개학을 강행을 하게 되면 예. 분명히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 이제 큰 규모에서는 대부분 지금 집회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점을 개학하고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개학을 강행을 하면 종교단체들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급격하게 집단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약 강행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골든타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주에서 4주인데 이 기간 내에 10명대로 일일 확진자 수를 확 급격하게 낮춰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보건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2주에서 4주 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 지금 유입되는 사례들이 저렇게 많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지금 뭐 유럽에서 입국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우리의 노력을 안에서 지금 다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노력이 분산돼 버리면 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요. 입국 금지 조치. 예, 2주에서 4주를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일일 확진자 수를 10명대 안쪽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4월 6일 날 개학을 해도 조심스러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4월 6일 날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개학을 진행을 하게 되면 큰 여파가 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입국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한 시장이 자국의 시민들에게 상당히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이 시국에 놀러 나갈 때냐라는 겁니다. Oggi di domenica, tantissime persone in campagna a roostere carni, a fare barbecue, ma stiamo scherzando? Ma stiamo giocando con la pelle nostra e di tutta la cittadinanza. Facevano delle feste in un condominio, ci sono andato io solo oggi, di domenica. E siamo sindaco, siamo tutti qui del condominio, ma il contagio lì è. Stare a casa significa stare solo con la propria famiglia, non con i vicini di casa.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이렇게나 많이 600명이 넘게 하루에 나온 상황이니만큼 이탈리아 시장이 저렇게 분노를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베큐를 하러 가고 그리고 아파트의 테라스에서 주위의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파티를 즐기는 모습, 딱 감염이 번지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이탈리아 시장의 분노인 겁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우리는 입국 금지를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 검사비만 2억 원이 넘게 든다는 얘기도 오늘 조간신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유럽발 전원 코로나19 집단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세금으로 검사비와 또 숙직 및 생활비, 격리 비용까지, 치료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제 하루 유럽발 입국자가 1,300여 명, 하루에 2억 원씩 비용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머무는 임시 숙박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 비용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양성 시에는 400만 원 넘는 치료비까지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루 검사비가 2억인데 여기에 더해지는 부수적인 세제 지원 비용은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정부의 선택인 건데 박성기 대변인 정부에 계셨으니까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한국인을 입국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예, 우리는 이제 다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검사비만 하루에 2억 원이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대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을 좀 세계 만방에 좀 알리고 싶은 것인지, 표준을 좀 더 하나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지. 지금 좀 전에 김정기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이 유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또 우리나라로 지금 전파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확진자 수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저희 동네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 동네 17일부터 어제까지 8명이 확진이 됐더라고요. 예. 8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8명 전부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명이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예. 2명은 그 가족들이었고, 이 심각한 상황인데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려할 게 있겠지만 이 시간에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은 더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거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비용 얘기했지만 비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겠죠. 네. 국민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불안해하냐면은 우리 내부에서만 잘하면 뭐하냐. 우리끼리만 모이지 말자고 하고 우리끼리만 이동하지 말자고 하고 우리끼리만 손 씻자고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우선 좀 씻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꼭 좀 말씀드리고 예.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 좀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16일입니다. 16일 날 G7 정상회의가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열렸어요. 그때 예방과 확산 방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나가자고 G7 나라들의 정상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G7의 대부분 국가들은 유럽 국가예요. 예. 그런데 그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무섭게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상들의 노력, 정치적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정말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내로 감염자를 최대한 단기간에 줄이는 차원에서 저는 시급히 우리도 입국 금지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주의 전쟁을 이겨낸 90대 할머니. 9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완치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완치자가 되는 셈입니다. 93세 요양원에서 감염된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7일 경산의 참 좋은 노인 요양원에서 지내던 93세의 여성 할머니인데요. 확진 판정 후 서울에 이송돼 집중 치료를 거쳤습니다. 치료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자 중에서 최고령입니다. 치매 증상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완치율은 32.7%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대단하네요. 일단은 모두가 다 우울한 가운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뉴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세 할머니가 완치가 됐군요. 이게 그러니까 연령이 높다라고 해서 항상 반드시 위험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20대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봤더니 20대의 확진 비율이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대 중에서도 위험한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세가 많으면 위험하고 젊으면 괜찮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감염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는 연세가 많으면 이제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 중에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免疫力이 좋기 때문에 이겨내기는 하지만 위험한 케이스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젊으니까 괜찮아. 사실 이런 어떤 안심함 때문에 20대 확진자들이 더 비율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수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요, 김정희 교수님. 주말부터 강남의 대형 클럽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딴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간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협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장기화로 끌고 가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앞으로 2주에서 4주 내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권고 수준으로 자꾸 끝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급적 모이지 말라. 이런 걸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나 가급적 이런 용어보다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단기간에 막고 그 다음에
빨리 조속하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안정화를 시켜놔야지 국민들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국민들은 노력을 하는데 가끔 근데 국민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왜 우리만 노력을 하지?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서 단기간에 끝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자꾸 협조를 구한다라는 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거를 마무리를 져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확진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를 안정화를 확실하게 시켜놔야지 내수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타격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잘 고려를 해서 좀 강력한 행정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정부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 방역적 측면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정부의 설명과 그 주장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나란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예배를 당분간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려는 자들과 또 이걸 점검하려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돌아오시죠.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교회 사람들 하도 여기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오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쁜 손자 손녀도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진짜. 아 참. 정세균 총리는 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장희영 교수님, 일부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데 몇몇의 교회들과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또 클럽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의 권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영업 실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생계로 어부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은 내 책임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어부를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자가 나오면 치료비를 거기서 책임져라라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조치 없이 말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를 하든가 오프라인 예배를 할 거라면 최소한 이런 기준들은 지켜달라고 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 나왔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리고 예배를 보겠다. 약간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기독교 논리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견을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또 역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강력하게 경찰과 예배인들이 대치를 하고 또 신도들과 주민들이 대치를 하고 이런 갈등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이 감염병의 불안감을 대변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민감해 있고 민감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치닫고 타협이나 대화나 소통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강력한 조치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방송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종교의 자유와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종교 예배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달라. 지켜준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또 그게 생중계가 됐어요.
지금 저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그런데 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예배 보는 신도들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갈등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의료진들, 의사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계속 마스크를 안 쓰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언론의 지적과 국민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다. 지난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보건복지부 차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악수도 하고 또 의료진들과 회의하는 모습 아주 좁은 공간에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문단 회의가 열렸는데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역시 또 보건복지부입니다. 회의 시작 전 수차례 마스크를 벗고 하시죠 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는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회의 참석 자문위원 6명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던 4명이 공공보건정책관이 계속 마스크를 벗고 하자라는 권유를 하니까 결국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요. 30제곱미터가량 회의실에서 전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2시간가량 진행을 했고 박능우 장관도 마스크 안 쓰고 결국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복지부 병원장 20여 명 회의에서도 김강희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고요. 근데 그때 참석자 중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 확진됐잖아요. 결국은 김강희 차관 등등도 전원 자가 격리가 된 바 있는데 20일에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회의를 강행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지난 9일 이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지침 내지 소신이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 마스크를 쓰고 청와대 내 회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난 9일의 발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요. 사실 마스크가 있으면 쓰는 게 좋은데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라 증세가 없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대로 한 것이다. 즉 우리가 지침대로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철 총재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보건복지부가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정부 부처에서 핵심을 맡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될 부처죠. 근데 자꾸 이제 박능우 장관께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 보건 행정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뭐 정확히 제가 확인된 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지금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약사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나와서 한 이야기가 행정은 행정가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지 전문가의 영역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실천하고 또 국민들 대 서비스를 하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박능우 장관께서는 본인이 실수한 것은 물론 절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회의실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강이 해이해졌다. 뭔가 좀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뭔가 좀 느슨해졌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징후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많은 전문가들이 최선 희생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사부 장관이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맙다는 소리 한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행정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 앞에서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촌 시대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 무조건 막는 게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현재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외국에 있는 재국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들어오라 빨리.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을 너무나 국수적으로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 보고 다만 참 좋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중요한 기간 아닙니까? 저도 지금 4월 6일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상황과 대처 능력을 봐서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외국인 학생도 있고 그래서 4월 6일까지 뭐 해결되면 좋겠지만 정말 정부라는 것은 아까 보사부 장관한테 이야기했던 거와 정반대지만 강력할 때는 매우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종교, 교회 이야기 나왔는데 저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안 다니고 싶어요. 저게 미신 아니야? 뭐 그럴 정도로. 예. 나와서 지금 그 예배하지 말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는 훈수 아닙니까? 이야기고. 그래서 이 종교라든가 학교는 물론이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앙행정부로 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는 모습, 뭐 단호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장수철 소장님, 네. 자꾸 마스크 없는 회의. 물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회의에서 의료진이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13일에는 의료진이 분명히 참석했었다라는 것 정정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마스크 없는 회의 계속 이렇게 정부 부처가 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박종님도 그랬고. 의사협회에서는요, 이런 밀접한 회의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들은 마스크를 쓰라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의학적인 공고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어요. 네. 그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은 지난 3월 9일날 청와대에서 특별한 뭐 증상이 없으면 면 마스크 쓰고 그리고 청와대 회의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리는 지침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저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분들이 회의를 하는 거는 의학적인 권고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희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유럽 등지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WHO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안 하고 오히려 손소독제나 손 씻기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WHO에서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게 되면 각 나라들이 지금 수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다 부족하다. 네,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마스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중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거든요. 두 국가 모두 코로나19의 폭풍이 한번 몰고 간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수입이 안 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상황에서 WHO에서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올 거를 예상하고 권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호장구는 마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런 회의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일 때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발열 반응이 없어도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이 되면 언제나 누구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감염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혹시나 내가 감염자면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특히 박능호 보건장관이 자꾸 의사들과 회의할 때는 제발 좀 마스크를 써라 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심의 무풍지대 속의 비례위성. 양당은 모두 비례전쟁 중이다 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범 여권의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정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말고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함께 만든 당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그런데 그 열린민주당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비례대표를 받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쪽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일단 말말말 이야기들부터 들어보시죠. 말하는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판 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받겠습니다. 촛불 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루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장석조 소장님, 네.
정봉주, 손혜원 두 분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그 출연진 면면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이른바 입시 비리 의혹과 연관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분들이잖아요. 열린민주당은 아예 친조국 노선을 대놓고 분명히 하는군요. 그렇죠.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저분들은 민주당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분들, 그리고 불출마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황희석 그 검찰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 블랙리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검사를 벌레로 비유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상당히 지금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언론개혁하겠다. 촛불 정신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여기에 밝힐 수 없는 상당히 자극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좀 자극적 말을 해서 선거인단으로부터 좀 앞번호 순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어필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막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열린 민주당이 아니라 잘린 민주당이다. 잘린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 한 명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 아닌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 인권국장이 된 사례입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쿠데타 14명을 공개하겠다 라면서 윤석열 총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쭉쭉쭉 이번 조국 사건의 수사를 했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이름 14명을 공개하며 검찰 쿠데타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조광조에 비유를 했고요. 대윤, 소윤, 윤석열 총장 등등은 권력을 남용한 세도를 부리던 윤임, 윤원형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이 벌레에게 물리지 않도록 이 명단을 널리 알리라라고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때 법무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던 분이 본인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법무부의 검찰 동료들 향해서 벌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인 거고요. 해당 검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라고 반발했고, 현직 검사 B 씨는요, 법무부 재직 때 저 명단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단 속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는데 이거 블랙리스트 아니냐라고 반발했고요.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희석은 누구냐?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고요. 조국 전 장관과 호영호재할 정도라고 합니다. 조국형, 부기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검찰 출신으로 인권국장이 됐고요. 조국에 의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에 임명이 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나오셨고, 법조계 인사로서 봤을 때 지금 일단 검사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법무부의 고위 공직자였는데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해서 이 벌레다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법조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이 예. 많습니다. 이제 변호사단체 간부를 하셨던 전직 회장도 개인 SNS에서 그 법무부가 이제 검찰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 물론 이제 인권국장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무부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검찰에 인사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벌레. 또 공교롭게도 또 저 명단대에 언급됐던 분들이 한창 수사를 하다가 다들 좌천이 되셨었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면은 그 법무부가 갖고 있는 착한 블랙리스트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좀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관료로서 저렇게 인신모독적인 표현하는 것은 좀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죠. 조직 내 기관을 상당히 흐리는 일이고 저렇게까지 정치가 하고 싶은가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황희석 전 법무부 장관의 면면도 우리가 봤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학교 후배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은 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친분, 조국과 황희석의 친분은 뭐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벌레라는 칭호를 들은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14명의 검사들은 조국 수사했다고 벌레라고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메시지의 선명성을 너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선명하다라는 것은 꼭 자극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메시지의 방향이 분명하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선명하고 올바른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그 메시지가 자극적이라 그래가지고 선명하다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개혁을 얘기한다라면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나은 것이지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나중에 그대로 돌아오게 될 텐데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 하면 이 명단 중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불거진 의혹은 부동산을 투기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출마에 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말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이야기 좀 올려주세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언유착의 가장 전형적인 코스는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나 써준 공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권언유착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김의겸입니다. 의원 말고 그다음 부동산이나 하라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는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 계셨잖아요. 박성규 전 대변인. 네. TBS에서 오래 계셨죠. 기자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좀 넘게 했죠. 예. 김 전 대변인은 언론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죠? 글쎄요, 뭘 어떻게 정확하게 개혁하겠다는 얘기보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좀 묻고 싶어요. 김의겸 대변인은 저하고 똑같이 언론계 출신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죠.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천을 한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우리 김의겸 전 대변인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예, 당에서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런 정도 사람을 세워서는 우리가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부적격자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부적격자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다른 부적격자를 모아서 정치판을 좀 흔들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정치가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 앞에 거의 눈물도 흘리면서 사과했고 사죄했고 또 공천에서 잘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 됐었어요. 예. 세상에 국회에 가기 전부터 저렇게 국민 앞에 한 얘기를 거짓말을 저렇게 너무 쉽게 해버린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요. 언론은 속성상 권력이 잘못 가는지 감시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정부가 바로 가고 국민이 행복한 생활,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저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이 기자 시절에 썼던 기사들을 한번 꼼꼼히 잘 좀 생각해봐라. 읽어봐라. 그리고 그 기사에 오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주기 바란다. 박성주 교수님. 열린민주당의 존재,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부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과연 도움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래도 열성 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안 하더라도 마치 저쪽에 과거에 무슨 태극기 부대 비슷하게 아주 열성 인사도 모여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해가지고 5% 이상을 넘어서 의석수가 많아지면 친문이니까 집권층이 더불어민주당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냐. 예. 이게 그렇게 계산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저는 그 반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해석이요? 선거는요. 자기 지지층은 기본이고 소위 우리가 중간층, 중도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도층. 그 사람들이 표심을 샀을 때 비로소 제1당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그냥 열린우리당으로만 민주당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그 표심이 등을 돌려버릴 때는 예. 어쩌면 열린민주당이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치명적인 선거에 큰 어떤 그 부담과 공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과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혹시 일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했던 바로 직전에 비서관이 며칠 전에 사표를 내던 저로 갔다. 대통령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읽히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그을 건 확실히 그어달라. 예. 몇 석에 연연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보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보면서 상실했어요. 저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은 뭘까? 미안하지만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부대가 있는 한 대한민국 보수층은 거듭날 수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열린민주당 정치는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혁명을 정말 여러 국민들과 많은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려면 그 시대적 가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난 열린민주당 저렇게 한 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가야지 코로나도 잡고 촛불혁명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집권당다운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선을 그으라. 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궁금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로고도 굉장히 민주당과 비슷한데 그리고 사실은 다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었지만 윤호중 사무총장의 말대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이른바 성의혹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컷오프. 손혜원 의원은 여러 가지 일들로 본인이 자진 탈당.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결국은 공천을 주지 않았던 인물. 민주당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소위 말해서 한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냐. 특히 우리 당의 공천에서 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이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에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열린민주당을 불쾌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열린민주당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두 개의 기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철 소장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의 당인 겁니까?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각 잡은 겁니까? 윤호중 사무총장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공천 좀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내외 정도가 나오는데 비례 정당을 어디를 찍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30% 내외로 확 줄어들고 열린민주당이요. 오늘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내외라고 해도 안 되는 안 됩니다. 거예요? 그 선거 방송 심의법상 저희가 저촉돼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이게 한 10%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미리 자료를 주든가. 그렇기 그렇지 않으면 방심해서 걸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계속 창당하고 후보를 내면은 자신들이 공천한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들이 상당 부분 당선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저런 분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하는구나. 그럼 중도층은 상당히 실망할 수 있죠.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이 정권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라는 것에 회의감을 가졌던 중도층이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기둥이구나. 그러면은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미를 확실하게 했고 공천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도움 안 된다. 정봉주 전 의원도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 함께한다라는 대전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다시 말하면 총선 다음 날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서로 합의된 것도 없고 그때 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표를 깎아먹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 모 집단에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요 세를 얻어서 조금 표를 얻기 위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오히려 수가 읽히는데요. 예. 저는 두 분의 의견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열린민주당에서 경고를 했지만은 저는 경고하는 그 뒷모습 속에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구에서는요, 표가 갈리면은 민주당과 또 뭐 열린민주당이 지역구에 나온다 그러면 표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3당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아닙니다. 지역구에서는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지역구에서는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받는 표들은 다 인정이 돼요. 비례에서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열린민주당 이용해서 이른바 바른민주당에서 비례시민당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인 분열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 소장 얘기했던 40%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비례대표는 30%밖에 안 한다. 나머지 10% 어디로 갈까요? 예, 열린민주당 가도 그거 민주당 표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저분들 다 같이 합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겉으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계산에.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가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앞번호를 준다 그랬는데 정말 열린민주당보다 덜 얻게 되면은 그 망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당으로서. 결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이게 정말 민주당이 묻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조국을 수호하고 하는 시민단체성 정당과 함께 했고 열린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같이 했다면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이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그 큰 문제들, 많은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다 당당하게 국민 심판 앞에 서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좀 묻고 싶으네요. 예. 결국은 합칠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하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성교 전 대표가 당대표를 내던지면서 황교안 대표 등을 지칭해서 가소로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일단 그때의 그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당의 인사들이 저의 그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돼요.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한성교 대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관련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아보니 제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황교안 대표의 현명한 판단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존경한다. 가소로운 자들에서 변함없이 존경한다라고 입장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수정된 명단에 오른 후보들은 참 훌륭한 인재인 만큼 애정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고 뭔가 확 180도로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일단은 박상철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는데요? 저는 왜 그러지 모르니까 한성교 의원을 잘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그런다고. 저는 원래 성격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존경스러운 사람이 됐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역시 정치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으면 표현하고 달리 속내를 보여요. 근데 그 속내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공천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좀 구제해달라 라는 이야기로 보고 또 자기가 대표되면서 정치인 시켜줄게 약속했던 사람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뭐 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 때 보면서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선거 처음 봤다. 정말 상상 외에 하다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이거 선거할 맛이 나는가. 이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플라톤이 꼭 투표를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못난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럴 때는요. 좀 쓸만한 사람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선택을 하는데 지금요 비례통합당도 마찬가지고 거기 또 비례한국당입니까? 또 무슨 뭐 이렇게 야당도 여당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찍을 만한 뭐 존경까지는 않겠어요. 정말 우리 지역 대표 또 우리나라의 정치를 책임질 만한 사람들 내놨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정말 투표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우리 저 유권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투표할 마음도 안 생기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정말 여든 야든 양쪽에서 내려면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민주국가 좋은 그 정치 선진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저는요 양당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뭐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저점을 찍고 있는 이런 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한성교 대표의 저런 모습은 글쎄요. 굳이 해석의 가치도 없는데 제가 해석했습니다. 이제 박상철 우리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여기도 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변함 변호사님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죄송하다라고 했어요. 밖에서. 인터넷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전문 경영인이 회사가 자기권 절거 설치니까 오너가 나서서 진압을 해버렸다라고 그 표현을 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조금 표현 자체가 거칠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한성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의 비례대표 명단안이 만약에 국민 대다수로부터 상당히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면 전문 경영인들의 반발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보수 지지층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이것도 또 하나의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처럼 사찰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었죠. 그럼 한성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같은 입장에서 본인들이 계속 황교안 대표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분란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4년 전 총선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던 것처럼 이번에 보수가 참패된다면 결국은 한성교 전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책임이 아니겠냐라는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 내온 비례대표 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분란 일으켜서 총선에 패배가 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는 형태를 취하면서 최소한 내가 선택했던 인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몇 명이라도 좀 받아달라. 그 정도로 이제 봉합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이제 뭔가 현실을 직시한 거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가소로운 자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주변에서 둘러오던 여론을 살핀 거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장수호 소장님. 네.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사과할 거였으면,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라고 할 거였으면, 잡음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였을 텐데, 사실 지난번 한국당, 그리고 통합당 간의 이른바 공천 갈등을 보면서, 중도층에서 실망한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과할 거였으면 그러지 말든가. 사고는 사고대로 다쳐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엎어진 물이 담아진다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성교 대표랑 황교안 대표가 나눈 얘기가 있어요. 한성교 대표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그럼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긴밀하게 했으면 이러한 분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원래 구독자가 50만 명이었는데 46만 명으로 4만 명이 확 줄었고요. 아, 본인의 구독자들로? 예. 예. 제가 댓글을 한번 봤어요. 예. 그랬더니 반은 칭찬하고 반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보수 대통합 분열하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 선거 어떻게 치르냐. 예. 이런 식의 댓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많은 의원들과 지인들이 많이 설득도 하고 회유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회한다, 죄송하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진작 저렇게 했으면 별 무리 없이 이제 어차피 뭐 자매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한성규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살뜰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로 신뢰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라는 식의 분노까지 기자들 앞에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한성규 대표가 다시
가소로운 자들이 했다가 다시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바꿨지만 두 분의 어떤 신뢰와 두 분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죠? 돌아갈 수 없겠죠. 그리고 뭐 한성규 대표는 뭐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정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저런 식으로 진압을 하지 않았으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본인이 이번 선거를 지휘하는 게 리더십과 권위가 상당히 훼손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은 있지만 또 비판받을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잘 진압하고 본인이 해결을 잘 했다. 오늘 2시에 이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원 추천 의원들이 발표가 될 텐데. 아, 참. 그 명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한성교 공병호 버전이 있었고, 황교안 염동열 버전이 있어서 이게 상이하게 달아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이거를 잘 조정하는 결과물이 이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시쯤 나온다고 하고요. 취재해 오셨습니까? 예, 20번 안에 있는 그러한 순위에 있는 분들 중에 이른바 안정권 네, 대략 한 70%가 좀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름도 바뀌고 순위도 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동아일보가 제일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동아일보 참고하시면 될 건데 제 1번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되는 걸 확실하게 했고 그렇군요. 유영하 기사에 따르면 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순위권 받기나 아니면 아싸리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확정적이지 않다. 그렇죠. 아싸리는 좀 방송에 쓸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하고요. 일단은 그 명단 어떻게 발표될지 좀 한번 봐야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태영호 후보를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황교안! 대국민! 외롭게 탈북해서 또 낯선 땅에 정착해서 강남 갑에 출마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울 거예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짐을 보태 주십시오. 자, 물론 민주당의 저 지역에는 김성곤 후보가 평화의 해결사를 가려보자라고서 사선 의원 출신으로서 이 지역에서 뛰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이해찬 대표가 혹시 뭐 김성곤 후보의 격려 방문을 한다면 그때 영상도 저희가 또 균등하게 소개해드리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장희영 교수님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라고 했다가 이게 불발이 되니까 내가 선대위원장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첫 공식 일정이네요. 본인의 종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렇죠. 사실 본인도 지금 본인 지역구에서도 지금 사실은 운동하기도 바쁜,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을 왜 갔을까? 사실 김종인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냐 마냐의 갈등 속에 태영호, 그러니까 중류독사 이름 태구민이라고 하죠. 이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 얘기를 분명히 밝혔죠. 여러 가지 부당한 공격과 폄훼도 있었지만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태 후보를 열렬한 마음으로 품었다. 그 폄훼나 이런 것들을 아마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를 한 것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에 아무나 내보내면 된다는 것이냐 이런 비난도 있는 이 지역구에 굳이 지금 본인의 코가 석자인데 가서 저렇게 한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위기감이 조금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좀 지원 유세를 간 곳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로 어디를 갔느냐 뉴스에 나오는 이슈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노리지 않았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당도 사칭의 그늘이다라는 어떤 제목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데, 총선 핫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의 총선 핫플로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3명의 인물이 총선 핫플입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첫 번째 총선 핫플이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 와중에 이른바 술을 동반한 파티를 고영민 후보가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지난 1월에 귀국 연설 때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누가 언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도록 모든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 만들어서 발표했던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유튜브 방송인데 안 대표가 좀 마이크를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음량의 문제가 아니라 안 대표가 쓰는 마이크가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잖아요. 그거 한번 조절하셔서 그 오토튠 좀 조정해서 울리지 않게 에코 끄면 되거든요. 좀 양해 말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요. 지금 장윤 교수님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N번방 사건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N번방 사건. 2018년부터 이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명 박사라는 사람이 뭐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하고 뭐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요? 아동 성착취적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성범죄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뭐 물론 모든 성범죄가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특히나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라, 얼굴을 공개해라라는 청원이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상당히 좀 끔찍한, 소개하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래저래 지금 온라인으로 정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례의원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코로나 사태,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했었고 이번에는 N번방 사건이 워낙 지금 또 뜨겁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탑뉴스로 다뤄질 만큼 지금 핫한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슈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전략이니 뭐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지금 분명히 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런 사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슈몰이로 우르르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끝까지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지켜보고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국민청원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다 국민청원 N번방 사건이 뭐길래 일단은 N번방 용의자 조모 씨 26세 남성의 범행 수법이 소개됐는데 SNS를 통해서 알바 모집 한다라는 미끼를 던지고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해서 나체 사진을 받아내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다. 그런데 유료예요. 입장료가 150만 원이나 된다. 최대. 굉장히 비싼 유료 대화방을 개설한 거죠. 최소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유료 회원수가 이 N번방의 유료 회원수가 돈 내고 이런 영상 보는 회원수가 10,000명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00명. 60여 개의 이 N번방에 동영상을 유포하고 시청에 가담한 가해자는 중복됐다는 것을 감안하고 26만 명이다. 아니 이렇게나 많습니까? 이거 범죄입니다. 현재 종호 씨 등 124명이 검거됐고 18명이 구속이 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N번방 가해자 조모 씨 신상 공개하라는 215만 명을 돌파해서 역대 최다입니다.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는 내일 결론을 낸다라고 하고요. 조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변한봉 변호사님, 이 N번방 사건이 간단치 않은 사건이네요. 그러게요. 그 피해자들한테서 어떻게 속여가지고 나체 사진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유포하겠다. 그 와중에 또 나쁜 이득을 취하고 상당히 좀 죄질이 아주 안 좋은 범죄죠. 그동안 경찰에서는 살인죄나 중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신상 공개를 해왔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워낙 많은 국민들이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성적 착취가 넘어서서 그 해당 피해자 여성에게 있어서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가야 될 만한 그야말로 인격적인 살인에 볼 만큼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 남성들 역시도 단순히 돈을 내고 사진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의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잘못된 호기심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안철수 대표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N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대책까지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는 사실 박성규 대변인 아니, 중복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6만 명. 물론 대부분의 26만 명의 사람들이 성별이 이제 남성일 것으로 경찰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최대 150만 원까지 내면서 그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그렇게 보고 싶나? 어떤 범죄 의식 같은 게 전혀 없나? 이들 26만 명은. 그러니까 26만 명의 이름까지 다 공개하라라는 목소리도 많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성 문제에 관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앵커가 소개했는데 N번방 사건 뭐길래 쭉 그래픽도 나왔지만 네. 제가 보니까 실제 내용보다는 굉장히 순화돼가지고 좀 표현이 됐어요.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저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수준을 뛰어넘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저 N번방을 운영한 저 박사라고 하는 조모 씨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본인이 직접 올리거나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주는 했지만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지금 성범죄를 벌하게 되어 있는 법 자체가 오프라인 시대 얼굴과 얼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온갖 범죄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전혀 체계가 다른 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가운데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건 25시 때 잠깐만 기억을 얘기할게요. 사건 25시랑 공개 수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KBS에서. 그때 아주 제가 놀랐던 사실 방송에 나가기 직전에 자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자수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게 이분들은 얼굴이 공개가 될 경우에 편안한 사람으로 그냥 선량한 사람으로 살았던 본인이 이웃 주민들에게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두 번째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저 사람 누구하고 같이 살았대 누구 가족이었대 이게 굉장히 범죄자들의 심리에 압박감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순간에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 자수를 했는데 얼굴 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총선 앞을 김종인 대표가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편안하게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대위원장,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의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이 순간 재임 중인 대통령도 편안하게 임기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이다. 19대 대선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이런 멘트가 나와서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현 대통령의 인연을 거슬러 본다면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2016년에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당 대표께서 제발 우리 당으로 오셔가지고 총선 승리하는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라고 한 10번이나 찾아갔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거를 승리시켜 놓고 경제민주화를 합시다 그러면은 당선된 분들이 경제민주화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떠나오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저분이 쓴 책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건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책 제목으로 보이고요. 저 책 사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그것도 그 선거를 앞두고 방심위에서 누구 책 사봐야 된다라는 그것도 안 돼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죄송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런 발언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크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관측하는 분도 있고요. 글쎄요. 김 대표가 말한 마지막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사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김종인 저분이 책에서 나온 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참 김종인 좀 좋게 말하면 재밌는 분이고 좀 문제도 있으신 분 같아요. 우리 우표 수집가 있잖아요. 각종 나라 우표 다 수집하듯이 이분은 안철수 현 대표죠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한테 다 가서 지금 정치 박람가일까 여행가일까요? 이제 그런 분인데 저분이 한 말이 맞는 건 있어요. 개헌론이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헌법은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래서 헌법을 개헌하자 이런 말은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비유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있는 분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한테도 참 욕보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김종인 전 대표랄까요? 저분은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은 또 권력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김종인 변수가 또 생길 뻔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번 선거판에서 빠져가신 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총선 합출 세 번째 인물인데요. 코로나19 국면에 다닥다닥 모여서 술 파티를 연 민주당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 그 술 파티 사진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고영민 민주당 안산 단원갑 후보이고요. 지난 20일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지지자들과 이른바 소주, 맥주, 소맥, 치킨, 술자리 논란이 일고 있어요. 주류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위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영인 후보 측의 해명은요. 술은 지지자들이 시켜 먹인 것이다. 코로나 전국에서 주의 깊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변함 변호사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일정한 집회 제한 등을 하거나 이동 제한들을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곳에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선거 사무소라고는 하지만 예, 그게 뭐 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제 만약에 나라의 정부에서 그 해당 선거 사무소에서 집회를 하지 말아라고 명령했으면 불구하고 모여서 술자를 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 것이긴 하겠지만 일단 뭐 처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좀 위배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가 상당히 많은 행위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지금에 저렇게 본인이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술 파티를 하고 즐겨할 만한 그러한 시국이냐 그런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가 없겠죠. 예. 감염 예방법 또 뭐 선거법 이것과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저분의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은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죄예요. 고위공직자들 또는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요한 순간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복지부에서 회의하는데 마스크를 안 쓴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이 은연중에 국민에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국민들이 긴장이 풀리고 또 정부에서 국민한테는 뭐 하게 하면서 당신들은 뭐 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하거든요. 저분들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배반한 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은 것 알겠고 그리고 자축하는 뭐 분위기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죠. 정치의 제일 첫 번째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거법에는 상시 기부행위 금지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밥을 사줄 수도 없고 밥을 얻어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후보 사무실에서 저런 걸 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다과 정도는 제공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음료수냐, 김밥이냐 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주, 맥주, 치킨은 그건 아닙니까? 치킨은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저거는 저촉될 가능성이 많고 기본적으로 저 고영인 후보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저것은 선관위에서 조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분명히 영수증 같은 것도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다들 뭔가 자축하는 분위기였겠죠. 뭔가 막 이렇게 서가지고 손도 올리고 무슨 구호도 외치는 것 같고 이제 파티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종교 집단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무 가까이서 뭐 1m, 2m 이상 거리도 이런 것들 하잖아요.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음식 나눠 먹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개인적으로 자축하는 그 기분은 알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온 국민의 이 분위기 속에서 저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 일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전에도 한번 누가 그 경선 이기고 무슨 여행 가가지고 코로나 맥주 딱 들고 무슨 현재 코로나19를 뭐 윤우덕 의원님 맞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것도 비난을 샀었어요. 지금 이 시국에 이게 지금 농담으로 할 말이냐, 코로나 온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가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국에 이렇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런 농담으로 쓸 수 있는 소재냐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치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국민들의 아픔과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비난을 사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 개인 차원의 문제겠죠. 고영인 후보와 국한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술은 지지자들이 시켜먹은 것이다, 주입지 못했다라고 고영인 후보 측에서 해명을 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다 못다한 이야기, 특히 양당의 비례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민주당에서 지금 범여권 정당이 2개 나왔습니다. 실체와 정체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이들 2사말로로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